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일면 사진부터 보시죠.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꼭 안아주는 사진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후보.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만큼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다. 자신보다, 우리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 자질을 가졌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고 빌 클린턴 대통령 약간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역시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검정색 주름 치마를 입고 흰 블라우스에 이렇게 크로스백도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화를 신은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던 울산 신리대 숲을 찾았습니다. 네, 뒤에 쭉쭉 뻗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낱말처럼 얽힌 복잡한 심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홍콩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있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신원이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18세 북한의 수학 영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과학기술대학원에서 지난 6일에서 16일 사이에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렸었는데 이 대회에 참석했던 수학 영재가 지난주에 우리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네, 18세 북 수학 영재가 보기에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건 답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은 날, 이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네, 영장 날벼락입니다. 어떤 영장 날벼락일까요? 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던 박선수, 김수민 의원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제 다시 재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던 박준영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는데 같은 날 역시 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우병우 의혹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물타기 의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총선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하기 때문에 다시 재청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과 국민의당과의 창과 방패 싸움 어떤 결말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한겨레입니다. 네,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일면톱으로 썼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병우 가족회사죠, 정강 소유의 2억 원대 외제차, 법인 명의로 리스한 마세라티를 우병우 수석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기존에 5대가 등록이 돼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마세라티, 고급 외제 승용차죠. 마세라티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우수석 측의 답변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를 일으킨 옥시. 예, 검찰 서면 조사에서 왜 옥시 광고 문구에 아이에게도 안심한 이런 문구를 넣었느냐 이렇게 질을 했더니 외국 옥시의 임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말을 몰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옥시 측 우리 한국 소비자들을 호갱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합니다. 마지막 중앙일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 오늘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요. 현재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정병국 후보와 김용태 후보는 단일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6명에게 내가 당선되는 것 빼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누가 당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최대 라이벌로 이정현 의원을 꼽았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의 높은 인지도를 두려워한 건지 아니면
글쎄요, 전략적 답변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도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 돌직구 신문 뉴스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전에 나온 뉴스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8세 수학 영재 홍콩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예, 과거에 유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 13명 한국으로 탈북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집단 탈북 책임자 6명이 공개 처형됐다 이런 소식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탈북자 이제 단체들이 소스인데요. 5월 5일 날 평양의 강건 종합고등학교에서 안전교사, 쉽게 말하면 이 평양 밖에서 나가 있는 식당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그 보이부 직원들 6명을 그 가족들과 보이부 직원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사회가 더더욱이나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동요하는 걸 막고 겁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인데요. 북한이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정말 천벌을 받을 나라는 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저게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물어서 가족들 앞에서 처형을 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김정은이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해외 한국 거주자들을 상대로 테러를 해라 뭐 이런 지시도 내렸다는 건데요. 이해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과 방송을 자주 하죠. 네. 그 사람한테 제가 아주 역으로 물어봅니다. 사실이냐? 네. 사람을 진짜 그래 공개 총살할 수 있느냐? 예.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거야. 근데 북한이 그렇게 못 먹이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 반항 하나 못하고. 예. 많은 사람 앞에서 너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총살을 한다는데, 그날 나와서 봐야 될 사람이 나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충격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가족과 옆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공개 처형 현장에서 총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반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건사를 하면은 당신들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공개 총살을 한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믿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인민 재판을 하고, 그죠? 네. 믿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은 너무나 통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믿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나도 공개 총살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네. 그걸 남한 사람들은 얘기하면 설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 납치를 했다는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 북한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인 거를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예.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이 중국에 있는 여종업원들을 납치를 했다라면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처형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책임 소홀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겠으나 처형을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거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6명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다,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는 앞에 처형을 했다라는 건 여지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게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는 얘기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자진 탈북한 건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똑똑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 탈북 책임자들을 공개 처형하는 건 이제 책임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밑에 관리를 확실하게 해라. 더 이상 탈북자가 또 나오면 그렇죠. 또 처형이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근데 조지 오웰의 1984. 네. 그게 생각이 나는 좀 상황입니다. 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18살짜리 영재, 수학 영재죠. 한국행을 결정을 해서 지금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18살짜리가.
그렇죠. 사실 18살짜리 또 영재입니다. 이제 수학 영재인데요. 이 학생이 어떻게 이제 홍콩까지 가게 됐느냐를 보면 홍콩에서 이제 매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가를 했던 학생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상을 타고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는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이렇게 해서 종합 6위를 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수상을 한 학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니셜도 나오고 있고 몇 명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특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참가를 하고 그 올림피아드에 참가를 하고 호텔에 갔다가 몰래 빠져나옵니다. 몰래 빠져나왔는데 이제 주말이어서 영사관이 문을 닫아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홍콩 시내에서 혼자서 몸을 피했다가 이틀 동안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18일에 이제 총영사관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북한이 탈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영재고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까지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얼마나 북한이 좀 붕괴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상황을 보면 이제 북한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다 작별을 고하고 와서 보고요. 이 학생 어떻게든 우리가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로서의 정말 자존심을 지키려면 데려와야 되는데 이 학생은 이번에 홍콩으로 들어간 북한의 국가대표 수학 영재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국제올림피아드에 두 번째 출연.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처음 출전한 학생이고 이 학생은 이제 두 번째 출연했다는 거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이 있다.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의 어떤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학생이 지금 우리 한국 총영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학생을 데려오는 데서는 역시 중국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와 지금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얘를 쉽게 한국에 보내줄까 이렇게 쉽지 않고 좀 이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함께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들였다면 정말 이 학생 하나 데려오는 거에서 이게 실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건 사드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것은 이런 걸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얼마나 수학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북한이니까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나왔거든요. 옛날 소련에서. 그래서 구소련이나 동독이나 동유럽, 그다음 북한 이런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우린 요번 수학 대회에서는 수학 올림피아에서는 미국이 처음으로 2연패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2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학을 잘하고요. 지금 현재 수학은 다 중국이 휩쓸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 올해 미국을 했는데 북한도 정말 잘하는 두뇌들을 뽑아서 평양에 모아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여기 기사에 따르면 전투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킵니다. 밥만 먹이고 수학 문제만 풀려가지고 내보내는데 이 학생이 이번에 메달을 땄어요. 근데 얘가 금메달을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두뇌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 학생이 머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북한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총영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저는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데려와서 무사히 데려와서 우리가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한 과학차로 만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신문 보시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 관저 휴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한 번은 갈 거다라고. 깜짝 울산행을 했습니다. 먼저 신정숙 기자의 리포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색 주름 치마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울산의 명소 십리대 숲을 찾았습니다. 태화강을 따라 대나무 숲이 4.3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입니다. 인근 대왕암 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난 박 대통령은 재래시장도 방문했습니다. 떡집과 과일 가게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을 돌며 특산품도 사고 돼지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이게 다 국산 고춧가루로다가 다 국산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거는 굉장히 귀하네요.
여름휴가 중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깜짝 행보를 한 것은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휴가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사상 초유의 특별 감찰 대상이 된 우병우 수석은 사흘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우수석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네, 박 대통령 울산 심리대숙한 영상 보니까 아주 모처럼 아주 밝은 표정이네요. 네, 저 주변 시민들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저도 어떤 기회에 울산 심리대숲을 한번 가봤어요. 심리대숲, 대나무 숲이 심리, 왕대 숲인데 아주 잘 가꿔줬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 또 잘 가꿔놨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진짜 시원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찾으셨는데 울산의 경제적 분위기를 생각해서 아마 저기를 택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나왔던 장면 중에 대왕암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기도 저 가봤는데 울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제 보인 그런 거죠. 근데 최근에 대나무 숲에 외가리 떼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숲이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봤어요. 그 숲이더라고요. 워낙 넓으니까 그중에 일부에서 시작됐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외가리 떼는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 살기 좋으니까 날라오는 거예요. 태화강변에 고기가 많으니까. 태화강변에 고기가 많으니까. 그래 오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정 주름 치마에 뭐라 그러죠? 블라우스에 복장에 진짜 편안한 복장이었어요. 복장은 선글라스도 꼈고. 제가 보기엔 휴가가 아니었죠. 휴가가 아니고 대통령의 그 나라 걱정이라는 거는 휴가 중에도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휴가 중에 저렇게 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사람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 복장은 편안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라는 게 일산의 파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가는 평소에 안 해보는 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소 관저에서 이제 혼자 지내니까 저는 휴가 중에는 좀 가족이나 조카와 함께 지내고 또 저렇게 정치적인 행보나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정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하고 권해드리는데 대통령은 결국 저렇게 혼자서 문화해설사와 함께 또 대통령은 저렇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퇴임할 때까지. 안타깝습니다. 좀 한 번이라도 그런 때든 그런 국정에 대한 나라 걱정을 내려놓고 좀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휴가가 아닌 기간으로 저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네요. 윤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에 계신 것보다는 그렇죠. 저는 표정도 밝아 보이고 좀 더 모처럼 늘렸으면 밝은 좋겠어요. 표정이에요. 이런 거를 어제 이 울산에 간 소식이 이제 오후에 알려졌을 때 저기서 조금 기대를 했답니다. 거제 쪽에서도 혹시 들렸다가 우리도 오는 거는 아닌가 싶었는데 그쪽은 못 갔다고 하는데 방금 돼지국밥도 먹었어요. 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쉬는 컨셉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좀 메시지를 하려면은 제가 약간 아쉽다기보다 조금 더 보탰으면 하는 것은 그 울산에서 이 동구하고 북구가 중공업하고 자동차 지구이기 때문에 특히 동구 쪽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만약에 이제 방문했으면은 조금 기왕 간 김에 약간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취임 첫 해는 저도 대통령 휴양지로 돼 있죠. 저도에 가셨었는데 그 뒤로 계속 또 관저 휴가를 지냈고 관저 휴가를 보내시면서 사실 한 번씩은 또 민생 현장을 갔다 오고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올해도 관저 휴가를 보내시다가 울산 심리대습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는 끝나셨고 곧 우병우 수석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병우 스캔들은 계속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세라티 얘기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래 5대가 등록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마세라티는 좀 전혀 다른 차량이죠, 윤 실장님?
지금 제가 오늘 이 기사에 그 바이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이름을 봤어요. 네. 정치부 기자도 있고 사회부 기자도 있고 이제 강남 출입하는 그렇죠. 기자도 섞여 있더라고요. 각사의 지금 뭐 사회부 기자들이 이쪽에 이제 집중 투입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5대 등록돼 있다. 네. 이건 아마도 관리사무소 쪽에서 확인을 한 것 같고 네. 이쪽 이제 언론계 언어로 이제 뻗치기라고 하죠. 여기 이제 경비사무소를 버티고 있다가 그 이제 우병우 수석의 집 호수 그 고리에 마세라티 키가 걸려 있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차는 못 봤대요. 차는 못 봤다는 게 이쪽 이 아파트가 옛날 뭐 안에 리모델링 했겠지만 옛날 아파트래 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예. 이 관리사무소 쪽에서 항상 그 발레 파킹하는 식으로 차를 바깥에 빼놓기 때문에 그래서 열쇠를 항상 이제 관리사무소 쪽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렇죠. 이제 저 경비원들에게 이제 맡겨놓고 그렇죠. 발레 파킹을 주로 하는데 예. 이 차가 사실은 입소문은 나 있었긴 했습니다. 예. 그 아들이 이제 포르쉐 탄 거는 얼마 전에 또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아들은 포르쉐, 부인은 마세라티를 타고 다닌다라는 입소문이 있었는데 확인은 된 것이고.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이 그 마세라티 키. 그렇죠. 자동차 키고 저거를 이제 찍은 거죠. 경비 표소에 있는 거를. 포스에 저기 이제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렉서스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차량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는 이제 과거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 많은데 마세라티 아니라 뭐 마세라티 할아버지를 타고 다닌들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자기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정강이라는 그 개인 회사에 등록이 돼 있거나 개인 회사에서 리스를 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은데 그 회사가 직원도 없고 뭐 실제로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형식인데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했으면은 뭐 탈세, 배임. 예.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과거에 이제 박연차 회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을 때 박 회장이 이제 개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딸들을 이름을 올려놓은 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비슷한 게 많은 게 박연차 회장의 아들이 공익근무 중이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압박했던 걸로 아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만약에 진짜 우병우 수석의 가족이 저거를 그 정강 소유로 해놓고 자기들이 계속 사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배임죄 의혹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실제 배임죄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인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차량의 용처도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과연 이거를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인의 그 영업 활동을 위해서 관련성이 있게 사용을 했느냐가 이제 초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뭐 그 회사의 가족 회사고 내가 거기에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내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은 분리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뭐 가족 누구에게 빌려줬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그 해를 끼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저런 경우가 사실 이번 우병우 수석과 별개로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탈세의 수단으로 병원들에서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병원을 하시는 분이 이제 남편이신데 볼 때마다 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주부가 왜 이렇게 차가 바뀌나 했더니 이제 남편의 병원으로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또 매년 그 수익이 남는데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매년 차량을 리스해서 뭐 그것도 꼭 의제차를 하더라고. 뭐 렉서스를 한다든가 벤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고가의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탈세 수법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병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강이 일종의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니까 그와 관련돼서 썼느냐가 이제 관심인데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이용 내용을 보면 이걸 가지고 정말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몰았는지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백화점 가고 뭐 애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실었는지 하는 거는 쉽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는 차가 없다. 불쌍해 보이게 해놓고 내용은 이렇게.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참 이게 사실이라면 전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말 나쁜 짓 가지가지 다 하셨군요. 이 우병우 수석이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도 사실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우병우 수석이 고도근시로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새로운 또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도이치구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도가 되냐면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좀 밝히는 데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따라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겁니다. 예. 지금은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바뀐 거죠? 그렇죠. 기준이 바뀐 거죠. 지금으로 봤을 과거 기준에서는 병역 면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병우 수석이 지금 건강한 청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으면 아마 군대에 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과거의 기준에서는 그런 고도근시로 군대를 안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일단 국민 감정상 본인도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아들에 대한 병역 꽃보직 특혜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싸잡아서 비판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우수석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일 거예요. 66년생이니까 80년대 중반에 이분이 이제 검사도 되기 전이고 부잣집에 장가도 가기 전인데 물론 이제 경북 영주라는 소도시에서 이제 똑똑한 우리 동네 청년 이제 검사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면 좀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좀 봐주자 이런 시험 합격하기 전에 그렇죠. 뭐 그때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부모 아버지가 교사인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너무 과도한 잣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당시 기준에 따라서 군 면제를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샅샅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수석이 아마 힘들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집안의 차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했던 게 우수석이 이제 검사 시절에 말하자면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좀 다른 부분에 있는 흠결을 찾아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걸 잘하는 분으로 꼽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최초에 제기됐던 의혹 이외에 별건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농가 한숨, 국회의원 제외 등 논란, 시끌, 김영란법이 변화시킬 대한민국은 네, 어쨌든 김영란법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로 7대2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던 법인데 일단은 뭐 왜 합헌이 됐고 위헌이고 각 재판관들의 어떤 논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방송에서 설명드리긴 참 복잡하고요. 신문에 자료에 동아일보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실행이 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의 관심일 것 같아요. 김영란법의 별칭이 뭔지 압니까? 350법이죠. 그렇습니다. 350법. 350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기 사례들을 쭉 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고향 친구인 제약업체 직원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공기업 직원 C씨가 다 고향 친구들인 거죠.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비 60만 원을 제약업체 직원이 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향 친구들은 가장 격의 없이 풀어놓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사이인데 직무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350을 넘어도 제대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A씨와 통신기업 부장 B, 과장 C가 식사를 하고 공무원 A가 식사비 45만 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C는 다음 날이 건강검진이라 자리만 채운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미창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고 관련 기업입니다. 통신기업 부장, 과장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식사비 지불을 공무원이 했어도 했는데도 왜 되느냐? 아마 이제 그 통신업체 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부장이 돈을 냈다고 하면
엄청나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겁니다. 아마 다른 것으로 오히려 내가 통신기업 측이 얘가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뭐 사람들이 그러죠. 기자한테 밥 얻어먹으면 몇 년간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막 드물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기자한테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다른 걸로 엄청나게 보답을 해야 되지 예. 않느냐 이런 압박감을 느껴서 그런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거를 예방하기 예. 위해서 이렇게 법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이고 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딱 외견상 보면 공무원이 갑이고 통신기업이 을로 보이지만 갑을보다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지적과 공무원 A씨는 지적 업무와 관련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이 됐는데 평소에 지적 관련 업무로 알고 지낸 감정평가사 B씨가 전출 선물이라며 1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 150만 원 상당이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있거나 없거나 1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연간 한 번 그 1회에 1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이하, 뭐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선물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해서. 근데 연간 또 100만 원이 넘으면 또 처벌이거든요. 또 연간으로 네. 또 쳐서 참 복잡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얘기겠죠. 시장 A씨의 배우자 B씨가 그 해당 시에 체육관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C에게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고 A는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배우자가 이제 받은 것도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만인대 감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남편이나 부인이 무슨 어떤 선물을 받아도 그 부인이 그걸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가족의 윤리를 위반하는 법안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포괄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패사회 근절이라는 우리 사회의 그 최대 화두를 더 우선에 놓아서 이게 합헌으로 판결을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선물과 뇌물이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 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다. 네. 이게 이제 선물이냐 뇌물이냐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잠을 잘 자면은 이거 선물이고요. 잠을 못 자면 뇌물이다. 이런 거 언덕거림칙하면 뇌물이고. 벌써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이죠. 김영란법이 예정되려면 9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9월 27일 날 막년회를 한다는 분들 우스갯소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년회를 하다가 새벽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12시 전에 송년회를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하고 참 어려운 부분. 아마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이런 건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사례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김영란법이 이제 헌재 판결이 난 뒤에 많은 보도 내용들을 보고 들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공업관계, 특히 축산이나 아까 무슨 송이 이런 특별한 예도 이렇게 송이는 하나만 나왔습니다만 특별한 예를 가지고 자꾸 이 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은 진짜 선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대로만 선물을 하면은 좋은데 그럼 이제까지 이런 선물, 잘못된 뇌물성 선물에 의해서 이 나라 경제가 지탱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 내가 아주 나와 관계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 이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너무 선물은 좀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이 법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이 분위기는 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잘못된 어떤 접대 문화라든지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좀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도 있는 거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김영란법이라는 게 이게 제기된 게 2011년, 12년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후반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시작된 건 기억하실 텐데 이른바 벤치 여검사 논란, 스포츠 검사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뭐 진경준 사태, 뭐 우병우 사태 이런 게 벌어지고 지금 뭐 농민들하고 뭐 국회의원도 기자들하고 빠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뭐 싸우고 막 이게 삿대질하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법의 취지라는 거는 광범위한 부패도 있지만은 고위직에서 그것도 이제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피해가는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좀 이렇게 묶어놓자라는 거가 됐는데 쫙 이게 400만 명이 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우려와 의문이 가는 거죠. 뭐 말하자면은 5만 원 이상 6만 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을 정말로 잡아내서 뭐 처벌을 할 것인가, 뭐 누가 이제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뭐 일부 신문에서는 차라리 지금 그러면 더 넓히자. 더 넓혀서 시민단체는 왜 빠지냐. 그리고 사실 접대 문화가 가장 강한 거는 하청업체하고 사실은 대기업과의 뭐 그런 사이에서 뭐 접대 문화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논란은 원래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 공직자의 범위에 부패 대상에 이렇게 대상에 언론인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 외국의 판례도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7대2로 결국은 합헌 판정을 내린 것이 그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 급여를 정부에서 예산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소속의 신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예산이 투입돼서 그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공직자 범위로 본 것 같고요. 언론인 같은 경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포함시키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제 뭔가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단적인 예가 이제 과거에 요정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요정 문화 사라지고 이제 삼천가가 없어졌는데 최근 보도해 보니까 이제 한정식집들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바로 여기 저 조계사 옆에 보면 유명한 저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유정이라고 무슨 고급 그런 무슨 요정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역대 뭐 YS나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들의 이제 단골집이었는데 결국 폐점을 하고 쌀국수집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김영란법이 몇 달 전에 논란이 될 때도 유정이 계속 나오던데 이분은 이제 아예 장사를 접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뭐 인터뷰에도 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보여요. 유정 그래서 뭐 한식 업계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느낀다. 아까 이제 뭐 한우 농가라든지 송이 농가 이런 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좀 타격을 받을 때는 골프장이나 호텔 같은 쪽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자기들이 나서면 이게 여론의 역풍을 분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조금 이렇게 앞서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김영란법의 취지가 잘 발의가 되면서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마지막 한 말씀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뇌물성 선물 판매로 우리 경제가 지탱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고급 음식점 한두 개 폐점되는 것만 안타깝습니까? 치킨집 망하고 설렁탕집 문 열고 닫고 한 게 수만 건이 있는데 우린 그거 안타까워한 적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저가 잘못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밥 먹는데 점심 한 끼 못 먹는데 굳이 3만 원 이상 먹을 거 있느냐. 그럼요. 예, 이런 여론이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7,000원짜리로 버티는데도 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영란법 진짜 원래 법의 취지가 잘 좀 발의가 되고 또 중간중간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실까요? 오랜만입니다.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밀짚모 차 쓴 모습인데요. 퇴임 후에 경남 봉화로 내려가서 오리농법을 선보였는데 이 봉화들판, 오리농법을 선보였던 봉화들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저도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봉화마을이
그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농업법인의 이름입니다. 농업법인의 이름인데 그 농업법인에서 그 농사를 짓는데 지금 오리농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농약을 쓰지 않고 오리가 잡초를 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어떤 농법을 그 만들어진 농작물을 이제 판매하고 이제 생산하고 했던 곳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게 농업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른 어떤 시설물들은 다른 어떤 그런 개발들이 이제 억제가 돼 있었는데 이걸 정부가 풀었답니다. 농업진흥 지역으로 풀어서 그러면은 이 지역의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 들판 그 오리농법을 하는 지역이 풀어지고 다른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봉화마을 지금 말한 봉화마을이라는 것은 농령법인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다른 개발도 가능하도록 한 대상에 포함시킨 게 일종의 어떤 무슨 정치적 보복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지금 근데 봉화마을 측에서는 반발하는 것 같은데. 당장 여기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개인 집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제가 된다는 건데 땅값은 오르겠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제가 2007년 2월 25일에 노 대통령이 봉화로 내려갈 때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여 번을 가봤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되게 이게 친환경 농업을 환영하는 분들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좀 지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김해가 점점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 동네가 농사보다는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러면 집값이 뛸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성지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농림부에 따르면은 해제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해제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데는 전국에 유일하다 이런 식이고 그 주 봉화마을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쌀이 정말 잘 팔리거든요. 그 노 대통령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까 싶은 게 지금 이번에 김경수 의원도 당선이 됐고 김해 갑을 지역구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고 김해시장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고 이 김해에서는 크게 이제 불이익을 줄 만큼의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 여론들을 잘 취합을 해서 실제 이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한테는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런 게 좀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해법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 지주들이 다 모인 가운데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소식도 오랜만에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실까요? 힐러리 대통령 만들기 오바마의 감동 연설을 저희가 다뤄볼 건데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 뭐라고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That is the Hillary I know. That's the Hillary I've come to admire. And that's why I can say with confidence, there has never been a man or a woman, not me, not Bill, nobody, more qualified than Hillary Clinton to serv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anyone really believe that a guy who spent his 70 years on this earth showing no regard for working people is suddenly going to be your champion, your voice? 마지막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샌더스 상원의원이 턱을 개고 잘 듣고 있는 모습까지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 원래 연설 잘하죠. 그렇죠. 잘하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핵심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 나보다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보다 더 번듯하고 더 잘할 대통령 자질을 갖췄다. 8년 전에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제 신성인 오바마가 이제 힐러리를 꺾었는데 8년 뒤가 되니까 이제 퀸 메이커라고 하죠. 퀸 메이커로 나서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민주당하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쪽이. 그런데 지금 뭐 빌 클린턴의 연설이라든지 오바마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서는 좀 화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의 마지막 연설이 어떠할지 기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힐러리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겁니다. 남들은 다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화당이 발목을 잡아서 누가 발목 잡아서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은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핑계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힐러리에게 모든 짐이 지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국무장관은 클린턴을 시켰잖아요, 힐러리를.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자기가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아주 뛰어난 판단력과 이런 저를 갖췄다. 저 이제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아까 말하는 둘이 경쟁자였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시점에 힐러리 평전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출판사에서 오바마 평전도 나왔습니다. 누가 잘 팔릴 것인가 했는데 제 거는 이제 한 판만 찍고 이제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오바마는 그 다음에 했으니까. 근데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민법이나 역사상 이렇게 흐름을 보더라도 흑인 다음에 여성이었습니다. 흑인 남자들한테 투표권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받았고요.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흑인이 먼저 벽을 깨고 나서 여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흑인 남자 대통령이 이제 여성 후보에게 저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은 역사의 흐름상은 참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하는 대로 힐러리 앞에 놓인 그 과제는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힐러리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검증이 될 만큼 검증이 됐고, 본인의 능력도 많이 보여줬지만은 역시 이제 기득권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남아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불공정 민주당 경선에 대한 이런 어떤 스캔들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 앞에 놓인 과제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 같이 이제 해외 출장들을 많이 다니고 또 우리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사진이 찍힐 때 절대 사진이 같이 안 찍히도록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매너예요. 2인자로서 옆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쩡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매너예요. 멋진 거죠. 자,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I think you will probably be rewarded mightily by our press. By the way, if they hacked, they probably have her 33,000 emails. I hope they do. They probably have her 33,000 emails that she lost and deleted. 아니, 지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금 러시아 측에 무슨 협조를 구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저런 곳에서 이제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가 한창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찬 발언으로 보이는데 클린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메일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그 3만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이 민주당의 위원회를 해킹했던 과정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이메일까지 해킹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얘기들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나갔다라는 반응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서 자꾸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민들이 바라보는 트럼프의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굉장히 추켜 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독재를 하는 듯한 발언, 인상을 주는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는 모습을 주고 또 트럼프의 아들 장남이 과거에 한 2008년도인가요? 러시아에 있는 그 재벌 집단이랑 친하게 지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클린턴의 이와 같은 지금 지지율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클림, 트럼프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유명한 그 그룹들, 트럼프는 우리 음악을 쓸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R&B 그룹인데요. 오제이스의 이제 그 창립 멤버라고 볼 수 있는 두 명이 트럼프 홍보 영상에서 우리의 노래를 빼달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노래를 썼던 이유는 자기가 이제 직접 TV에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와도 이제 이미지가 맞고 뭔가 이미지를 매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썼는데 정작 그 노래를 부른 이제 그룹에서 우리 음악 쓸 권리 없다, 빼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아델, 파바로티 유족까지도 나서서 우리 음악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음악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자기 음악을 써주고 뭐 이렇게 찾아주면 굉장히 또 좋아하고 손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와는 조금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국 대선 저희도 일주일 내내 다뤘는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누가 될지.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탐구인데요. 네, 지금 일본군 위안부 재단 진통 속에 이제 출범을 하긴 했는데 지금 반대 시위에 최루액을 재단 이사장이 최루액을 맞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좀 발생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게 지금 펩사이신이죠. 펩사이신 최루액. 저거를 지금 위안부 재단 출범하는 날 김태현 이사장에게 좀 뿌린 거죠. 아, 근데 좀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떠나서 좀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죠. 이제 위안부 재단은 지난번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일본 측이 돈을 내서 그 할머니들의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그 재단이 어저께 그 출범을 했고요. 예. 출범식에서 저렇게 그 이번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합의를 무효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테러를 했는데요. 그래서 김태현 이제 이사장님 성신여대 교수십니다. 교수님으로 네.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금액은 정말 필요한 할머니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혔는데 저렇게 테러를 했는데요. 저는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네. 만족스럽지 않고 할머니들도 지금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 돈으로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금노 특임 검사입니다. 지금 주식 취득 의혹 사건에 수사 결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4월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진경준 연구위원에 대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경준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정황 등이 포착됨에 따라 7월 6일 특임검사 지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임검사 수사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각오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착수 엿새 만인 7월 12일 진경준의 주거지와 넥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이틀 후인 14일 진경준을 긴급 체포하여 17일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2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수사한 결과입니다.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진상과 천암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수주,
차명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의 여행경비 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진경준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005-6년경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4억 2,500만 원 등 일련의 넥슨재팬 주식 취득 과정이 진경준이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향후 각종 형사사건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한 명목에서 수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제네시스 리시르와 이전 비용 합계 4,9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2005년부터 2014년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진경준이 2010년경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음을 기화로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서모 씨로부터 진경준의 처남 강모 씨로 하여금 청소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도 규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장모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매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고 올해 4, 5월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진경준이 처남 명의의 차명 계좌로 금전 거래를 하거나 보안업체 F사 주식을 차명 거래하였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진경준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한 김정주와 서모 씨에 대하여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범죄 사실 외에도 그간 여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벤츠 승용차 수수 여부, 한진그룹 내사 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여부,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 조사와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과 특임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특임 검사팀 검사들이 직접 네, 지금 이금노 특임 검사의 진경준 검사장 수사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결국 진경준 검사장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실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금을 4억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 리스 비용, 그리고 해외 여행 경비 비용, 또 한진이죠, 수사를 잘 해주는 걸로 해서 처남이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수주해줬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서 구속 기소한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네.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팀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이, 좀 진보적인 법조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의지만 있으면 특검보다 검찰이 훨씬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특임검사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왜 우리는 못한다,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감찰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쭉 밝혔는데 그러면은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할 때 4억 2천, 뭐 해외여행 비용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제네시스 뭐 한 5천만 원 해서 조합 이제 한 뭐 5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몇 년에 걸쳐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넥슨을 위해서 뭘 해줬는지, 다른 뭐 직무를 하면서 누구에게 청탁을 하진 않았는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의 대가였다는 걸 명확히 밝혔는데 넥슨에 대해서는 뭘 해줬는지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주도 지금 그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밝혀야 될 공여 부분이 시점이 그런데 이제
사실 왜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죠. 분명히 네. 김정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사이니까. 네. 검사이니까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우연한 기회로 저렇게 서울대 86학번 김정주 그다음에 진경준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들 그룹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던 관계라는 거예요. 어울려 다니면서. 근데 많은 그 다른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도 친했는데 왜 진경준이한테만 줬냐? 나 자기가 진짜 화나는 거는 자기는 그렇게 친한 그룹이었는데 진경준한테 저렇게 줬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골프 치고 나올 땐 자기가 돈 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걸 봤는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사라 줬다. 네. 분명히 봐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펴내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 짧게 좀 정리를 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빠지기 쉬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다 속속들이 넣었어요. 허위 재산 신고라고. 허위 재산 신고까지. 네. 쉽게 넘길 수 있을 만한 것도 다 일단은 다 혐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 찾아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기소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재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얼마나 형이 나오는지 여부도. 이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기소를 해도 사실 그 재판 단계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또 저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재판 과정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실형이 당연히 면치 못하겠고요. 지금 굉장히 가중될 수 있는 만한 거를 열심히 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가법상 뇌물에서 저 정도 했으면 당연히 실형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중 처벌될 만한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떻게 보면 본보기식의 이제 좀 어떻게 기록에 담을 만한 재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특임 검사팀의 수사 결과 속보 마침 들어와서 저희들이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가서 정 의원님 아까 위안부 재단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짧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한 대로 그 위안부 합의,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합의에 따른 어떤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현재 일본이 돈을 내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출범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그 위안부 이사장에 대해서 저렇게 테러를 하는 것 자체는 그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층의 정당성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행위라고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탐구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옥시 임원의 황당 답변, 한국말을 몰라서.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일으켰던 옥시 측이 옥시 제품에 저렇게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 저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해놓고 밑에 보면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저렇게 이제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검찰이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서면 질의를 했는데 옥시 측의 외국인 임원이 한국말을 몰라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5명의 그 임직원에게 이메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황당한 변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서면 조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어쨌든 한국 내에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메일을 보내서 서면 질의를 한 건데 굉장히 무성의하죠. 딱 보더라도 한국말을 몰라서 거기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한지 몰랐다고 하는 게 정말 마케팅 담당 이사까지 한 사람이 할 말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의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거라브 제인 전 대표도 지금 한국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검찰 조사를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무성의한 서면 조사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교적인 차원이라든지 어쨌든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분들을 좀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서면 질의가 아니라 직접 면대면으로 좀 조사를 하면 이렇게 얘기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출석해라 하면은 어떻게 좀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돼서 이제 예.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중범죄여야 되고 일부 범죄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예. 이거는 뭐 어쨌든 몰랐다고는 지금 하고 있지만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우디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네. 미국에서는 뭐 12조를 이제 물어주는데 한국에서는 법 어긴 적 없다.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리콜하는데 한국에서는 리콜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저는 참 나쁜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 있고 법인하고 이제 그 CEO라든지 이제 오너를 엄격하게 분리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 네. 뭐 한국 기업들은 여론재판이라도 받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론재판에도 별로 신경이 없으니까 이 차제에 이런 법 개정 같은 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든지 법인과의 이제 연대 책임이라든지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옥시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칭찬일색 배달 앱 후기 알고 보니 다 거짓말. 여러 가지 지금 뭐 꼭 이 업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든 건데 배달업체 배달 앱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길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댓글, 나쁜 댓글은 지우고 좋은 댓글은 거기다 올려주고 또 광고비를 좀 내면 이 집이 진짜 맛집이다. 뭐 이렇게 좀 추천을 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그 사례를 이렇게 한번 판넬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앱 사업자들이 쭉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불만족 이용 후기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광고비를 낸 업체의 품질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뭐 시켜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멸로 가는 그런 걸 탄 거죠. 왜냐면 이런 건 플랫폼 사업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광고를 가는 데는 더 맛있는 것처럼 올려주고 불만족스러운 후기는 지우는 거고 그러는 것은 중간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를 이제 잃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이 자멸하는 어떤 방법 그런 걸 택한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실 이 배달 수수료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치킨 하나를 시켜 먹어놓은 그쪽에서 치킨 업체 사장님이 배달앱에 이제 돈을 내는 건데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좀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을 한번 이용한 다음에는 그 전화번호 알면 이용하지 말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이런 행태는 그 소비자와 어떤 어떤 업체를 같이 기망하는 행위죠. 근데 제일 저거한 건 먹는 건 가지고 좀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란 건데 결국 공정위 조치 내용을 보시면은 기껏해야 과태료 몇백만 원 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시정명령, 과태료, 경고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사실 봤을 텐데 이 정도의 시정명령을 가지고 공정위 조치 내용을 본다라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고 저도 배달앱으로 한번 몇 번 음식을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 시켜 먹어보고는 그 다음은 두 번 다시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배달앱 저희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배달앱 시장 규모가 거래 금액이 2013년 3,600억 수준에서 2014년 9,800억, 그리고 작년에는 1조 5천억 이렇게 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용자도 2013년에 87만 명, 2014년 306만 명, 작년에는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사회탐구 다 끝났나요? 한마디만 합시다. 이게 뭐 민간 부분이고 사회의 아주 작은 일면이지만은 나쁜 댓글 지우고 좋은 댓글 집어넣고 그리고 맛집으로 돈만 주면 선정해주는 이런 사회, 그게 옥시나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무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위안부 할머니들 재단 이사장의 저 고춧가루 뭐 캡사이신인가 네. 그거 맞았잖아요. 예. 저는 그 할머니들이 세월이 흘러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정부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형식을 취해서 매듭을 지으려는 노력엔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하는데,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주식 대박에 해가지고 120억을 먹는 세상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책임을 지고 내놓는 돈이 10억엔, 그 10억엔을 환율을 10대 1로 안 보고 100대 1로 착각한 우리 대표단이 그걸 1000억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00억을 받아들입니까? 10억엔 그랬을 때 100대 1, 1000억 이 정도면 될 거야. 돈으로 이분들의 아픈 영혼을 달랠 수는 없지만 네. 1000억 정도는 돼야 오케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왕에 매듭을 지으려면. 이거 뒷얘기 한번 취재해보면은 분명히 환율 착각으로 100억 했을 거예요. 한번 기자 여러분 한번 취재해보세요. 진경준이가 120억 벌었어요. 이걸 100억에 어떻게 할머니들을 위로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왕 결정 난 거니까 승복하지만 네. 뒷얘기는 엄청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당시에 그 일본 기시다 영상이죠. 그리고 임명세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 제안은, 합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게 좀 약간 믿기 어려운데요. 뭐 보도에 따르면은 불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가 제안을 했고 이제 일본이 받아들였고, 일본은 뭐 불감청이나 고소원이죠. 그렇죠. 이런 합의가 끝나면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걸 인권 문제로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저도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국제사회에서 되돌리자는 건 아니고 달러 약 1000대 1, 네. 엔화 10대 1이라는 걸 모르고 달러 1000대 1, 엔화 100대 1로 순간에 착각하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러지 않고 어떻게 100억에 받아들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승복한다고 전제를 했어요. 네. 이계진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진경준 검사장 문제, 그리고 배달앱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옥시 문제까지 다 엮어서 아주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논설위원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돌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70년대, 80년대, 7080 시절에 히트곡을 많이 불렀던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음 강영철 씨, 정미조 씨도 있네요. 그리고 양수경 씨, 지금 저게 양수경 씨 노래죠?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네, 왼편에 박인희 씨, 이정희 씨, 최은옥 씨. 최은옥 씨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은 이제 양수경 씨 같고요. 최은옥 씨는 지금 1970년대에 최은옥 씨, 빗물이라는 노래 또 유명하죠. 이런 7080 시절에 흘러간 가수들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가수들이 다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서 음악의 어떤 다양성을 좀 넓히고 있다. 이런 너무나 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7080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최은옥의 빗물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왜 그러냐면 음악의 다양성상 문제가 있어요. TV를 틀면은 이 아이돌 그룹들이 배꼽 내놓고서 흔드는 거 외에는 노래가 없는데 정말 즐길 노래가 없었는데 저렇게 옛날에 그 발라드풍의 한때 풍미했던 포크 계열의 그런 가수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그 음반을 발매해 준다면 우리 같은 사람 음악 소비자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즐길 수 있게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정치부장님하고 논설위원님이 잘 아시네요. 제가 아나운서 젊은 시절에 연예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그 주역들이거든요. 그런가요? 그 노래 우리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팬들 많을 거예요.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김진 앵커의 휴가로 제가 돌직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김진 앵커가 복귀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돌직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브리핑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등록한 이후 첫 TV 토론회를 8시 20분에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바로 채널A 상암동 DDMC 중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8시 20분에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진행자는 바로 저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king says to ourselves